난타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동갑내기 절친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나온 얘기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요?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휴대폰을 찾으려고 성남의 이재명 지사 자택, 또 경기도청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찾으려고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지사 신체도 수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게 별도로 이게 뭐 영장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압수수색을 하려면 네, 항상 이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집이다. 네, 또 이게 사무실이다. 네. 또 이게 이재명 지사의 신체다. 그럼 이게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범위를 특정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이게 그 사무실하고 자택만 영장을 받았으면 신체는 이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자택 영장을 받았는데 이재명 지사 그 자택이나 사무실 안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을 했을 때 윗주머니에 휴대전화가 꽂혀 있는 게 보였다. 네. 그럼 그건 못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도 이게 못 하죠. 그 그러니까 영장을 신체에 따로 대해서 발부받아야 압수수색 돼요. 영장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게 전에 김부선 점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게 검정 영장을 받아야 되고, 다 이게 영장이 다릅니다. 점하고 핸드폰 압수는. 따라서 이게 저는 그런데 이번 그 압수수색을 보고요. 예.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이게 이제까지 왜 이게 경찰은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 그렇죠. 그건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도 의아하다고 그랬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만시지선 아닙니까? 예. 검찰이 이게 지금 가면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경찰에서 처음에 정광석과처럼 이게 그 해경군 김씨 그 찾기 위해서 집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게 만시지타이다. 이걸 문제 삼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역으로,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는 왜 이게 핸드폰을 미리 안 냈을까? 네. 예를 들어 이게 셀프 검정 점 있잖아, 김부선. 그러게 경찰에서 그거는 오라고 셀프 해서 검증했는데. 오라고 해서 갔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이게 본인이 그날 그러니까요. 뛰어가서 빨리 셀프 검증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핸드폰도 경찰에서 이게 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게 본인이 억울하다고 결백하다면 핸드폰에게 자진해서 야 내가 글 올린 게 없지 않느냐 이랬어야 되는데 두 쪽 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뭐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 그 핸드폰에 그 자기에게 불리한 해경군 김씨 건과 관련된 증거뿐만이 아니라, 예. 그게 있든 없든 간에 다른 자기의 정치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찰이나 경찰이 수집할 가능성이 좀 걱정스럽진 않았을까요? 뭐 그럴 이게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러게 해경군 김씨건이 워낙 큰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네, 네. 따라서 이게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우리가 별건 수사는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이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핸드폰 내는 게 맞았다 봅니다. 별건 수사는 안 하지만 정보는 축적해 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지사 건과 관련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요. 예. 핸드폰,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던 걸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경군 김 씨는 김혜경이다. 아이, 그건 이런 식의 아니고 논리로 뭐.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뭐 이재명 지사는 선거 때 그 두루두루 그 휴대폰을 다 사용하다가 분실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분실이라고 하는 표현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 예. 진짜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 몰래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압수수색 만약에 갖고 있다 해가시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만약에 진작했으면은 지난 4월에 검찰 이제 고발이 들어갔을 때 그때 사실은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논란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건 있겠죠. 아니 뭐 찾는 노력도 안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라도 한 번쯤은 뭐 신체든 아니면은 자택이든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도 눈에 너무 뻔히 보여서. 13일이죠? 예. 네, 13일. 그러니까 오늘쯤에는 해야 그다음에 뭐 좀 수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럴 텐데, 글쎄 어떻게 결론이 날려면 모르겠네요. 근데 대봉투 갖고 나왔다면서요? 그런 게 대봉투는 대봉투 뭘까요? 속에 핸드폰이 들어가면 표가 나지 않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 역시나 허탕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봉투는 무슨 아니 모르죠. 요즘 휴대폰 얇아가지고 대봉투도 잘 들어가요. 그거 근데 대봉투를 갖고 나온 게 뭐 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고 말하면은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대봉투라도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안에 진짜 휴대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죠 아직. 참 갈수록 미스테리예요. 참.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인을 사칭해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지난달이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청와대 사칭 범죄에 속지 말라. 이런 대변인 발표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이번 정부의 일만도 아니고 늘 있는 일입니다만은 혹시 이런 사건 대리인 맡아보신 적 있어요? 그러게 제가 두 건이 있는데 한 건만 말씀드리면 그러세요? 옛날에 이게 정두원 의원 있죠. 예. 그분이 이게 지방선거의 어떤 선거 기획 위원장 할 때 예. 지방선거에 공천을 좀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예. 그때 이게 그 어떤 모 변호사가 피의자가 범죄자가 변호사입니다. 이게 변호사가 평택시장 바로 이게 공천을 노리는 예. 이분한테 정두원하고 이게 친하다고 해서 사기를 치가지고 몇 억을 받은 이런 사건을 제가 관여했는데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예를 들어 이게 정두원 의원 번호를 모르잖아 핸드폰을요. 예.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죄를 잘 아니까 예. 제한테 이게 정두원 의원 핸드폰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예. 그 저는 이게 변호사니까 무심코 알려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게 그분이 갑자기 정두원한테 전화를 해 밤에. 그러면서 이게 모르는 사이인데 얼떨결에 받으니까 이게 형님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막 너무 친한 척하니까. 예. 그럼 이게 정도는 얼떨결에 어이가 없지만 빨리 못 걷잖아요. 정치인은 또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 근데 그 아는 척 공천 해야지. 신청한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이 변호사가 이게 정도원하고 정말 형 동생 하면서 친하구나. 이걸 이게 믿고 공천 헌금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시 공천이 안 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의 대리인을 맡으신 게 아니라 사건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셨군요. 제가 이게 어떻게 사건의 중계를 하게 돼버린 번호를 가지고 그게 제 불찰입니다. 아니 뭐 불찰이라고까지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속네. 예, 이것도 이게 임종석 그냥 이름 이게 임종석하고 내가 좀 친하다. 예. 이 정도 이게 말해가 누가 쏟겠어요? 그러니까. 택배사면 뭔가 이게 아까처럼 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뭔가 이게 임종석에 대해서 많은 걸 일반인들은 모르는 예. 알면서 이게 뭔가 친한 척 하니까 아마 이게 근거를 대니까 쏟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요. 말이에요. 항상 뭔가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예. 뭔가 저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을 만한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있어야죠. 사기가 예. 성립이 되는 예. 거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기범이 이 피해자 어머니하고 성동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이 된 경험이 있다는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경력인데.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내가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15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다. 네. 어머니를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천만 원을 요구한다더라. 예. 그래서 3천만 원을 빼앗은 거죠. 예. 뭐 빼앗았다고 하기보다는 편취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구치소에서 어머니하고 만났던 인연이 없었으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신뢰할 만한 뭔가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기 사건도 다 비슷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다단계 사기나 이런 것들 봐도 다 아는 사람 끌어들어가지고 사기치고 그렇죠. 사기당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보면.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의 가식성이라는 게 이런 것도 또 만들어내지 않나 싶은데 저도 가끔 그런 걸 누구나 겪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전화가 와요. 그걸 받으면은 자기가 국민학교 동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딱 이름을 얘기하는데 국민학교 동창 이름 기억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받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반갑게 그래 뭐 반갑게 받아주죠.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기에 동원되는 경우들. 근데 참 냉정하게 나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끊을 수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기범들은 동창회 앨범이나 이런 거 다 갖고 파악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몇 학년 몇 반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액수 3천만 원에 뭐 좋습니다. 지난주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랍기도 하고 이건 좀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걱정도 들고요. 다시 말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자녀 문제 때문에 곤란하게 됐으니까 5억 원을 빌려주면은 나중에 갚겠다. 그랬더니 윤장현 전 시장이 4억 5천만 원을 어디서 그냥 급히 구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완전 당한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이게 세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분이 평소에 권양숙 여사와 친분이 없어요. 예. 친분이 이게 아주 있다면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투나 예. 별 이게 친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줬을까? 이게 첫째 의문이 들고요. 일단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은 윤장현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있죠. 그렇죠. 예. 권양숙 여사하고 만난 적도 예, 있었을 만난 적도 거예요. 있지만 목소리도 이렇게 들은 기억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무슨 뭐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통화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좀 그렇죠. 아니었겠죠. 저는 이게 당연히. 목소리를 한 번 들어도 모를 정도면 네. 아주 이게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네. 이런 사이에서 왜 돈을 이렇게 큰 거액을 그래 줬을까? 네. 혹시 이게 그때가 지방선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이게 공천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의도로 줬다면 네. 이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치자금 네. 이런 게 문제가 첫째 될 수 있다.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게 돈은 어디서 났을까? 지금 이게 그 현재 3억 5천은 대출 받았다고 입증이 됐잖아요. 예. 근데 1억은 출처가 이게 좀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뭐 누구한테 빌렸다 이 지인한테 정도로 빌렸다 나오죠. 그렇죠. 빌렸죠. 따라서 이게 출처를 정확하게 이게 못 밝히고 하시 이게 뭐 또 부정한 돈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따라서 이게 출처 부분도 뭔가 이게 좀 수사가 필요한 이런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가 혹시 흥미김에 진짜 이게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진짜 이게 권양숙 여사가 공천 도와준다고 돈을 받으면 과연 이게 제가 될까? 이건 이게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예, 한번 예. 이게 가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예, 예. 공안검사 2명하고 어. 변호사 몇 명하고 상의해봤더니 그래도 이게 돈 죄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자금법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어떤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네. 이렇게 후보 입후보나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권양숙 여사는 이미 완전히 야인으로 근데 이게 일반 국민으로 내려왔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권양숙 여사한테 설령 공천 돈 받고 직접 줬다 하더라도 그건 이게 죄가 안 된다. 이게 그래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러면 지금 뜻밖이네. 얘기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결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얘기가 그 되는 지금 건데요. 조사를 뭐 정치자금법 뭐 예. 자칫 해라는 거는 예. 그건 이게 정치자금법 조문에 제가 공안검사 2명 아까도 말했지만 다 이야기했던 게 그 권양숙 여사는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항상 이게 정치자금법은 이중의 그 요건이 있는데 예. 일단 이게 본인이 정치인이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그 돈을 받 사인일 때는 정치자금법 아니잖아요. 그 의원대 상당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저로 얘기를 합시다. 저는 뭐 예. 저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송국 직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그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1억 원만 줘라. 예. 그러면 내가 당신 공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이 사람이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 예. 그러면은 저는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앵커님도 죄가 안 되고 예. 예를 들어 이게 제 같은 사람이 돈을 준 사람도 죄가 안 되고. 제 같은 사람들이 정치 패널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공심이 아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내가 돈을 받고 공천에 좀 부탁해서 공천됐다. 예. 그러더라도 저는 이게 평론가지 예. 제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치자금법이라는 거는 누구나 받으면 안 되지만 그게 요건이 있어요. 정치자금 개념 그래요? 속에 뭔가 이게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이런 식으로 이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 송인배 있죠. 예. 그분들이 일 안 하고 뭔가 이게 지급만도 월 얼마씩 받았잖아요. 네. 지금 이 고소돼 있는데 네네. 과연 이게 이분이 출마를 안 했으면 정치인인 거 아닌가 이런 게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것 그런데 같기도 사기는 하고. 될 수가 있어요. 사기는 되는 아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 도와주겠다고 돈을 받은데 예, 예. 공천을 대부분 못 주죠. 줬으면 이게 시비도 안 걸지만 그러면 이게 사기로 좀 근데 처벌되는 공천을 거예요. 받았으면은 공천 받았으면 이게 누가 시비 걸겠어요. 공천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그 부탁이나 압력도 안 넣는데 그냥 1억 원만 받고 그냥 꿀꺽했어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기죄도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어떻게 뒤져가지고 제가 뭐 부탁을 했는지 안 그게 했는지 바로 말- 이제 이거 재형법중주의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좀 나쁘다. 이 사람이 이게 나쁜 사람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도 범죄 구성 요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입법에 흥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법에 여기저기 구멍이 많네. 애매하네. 근데 하여튼 예, 그 이번 어쨌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투명성 기구 광주 전남본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네. 했어요. 민주 성지 광주 시민의 자존감을 훼손한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광주시장을 사실. 지냈던 분이 예. 영부인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갖다가 더군다나 시장 송금한다는 게 재직시 아니에요. 시점 자체가. 이게 참 얼마나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인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원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퇴까지 한 건데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험 성격의 돈을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 결국 뭐 정치자금법으로 사법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로는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공안검사 2명하고 변호사 다 물어봤는데 다 속여냅니다. 오, 그러면은 이공권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네요. 갑자기 정치적 이거 비난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4억 5천 참. 근데 이거 전그 이 굉장히 궁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절박해. 너 거기서 건져줄게. 그러면서 돈
그러면은 돈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이번 건은요. 보통? 그냥 준 게 아니고 또 빌려달라 해서 문자가. 예. 그게 빌려준다는 의도로 줬기 때문에 돈을 그냥 4, 5천 준 것도 아니고요. 예. 빌려주는데 다만 이게 이자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이자가 없어도 아니 그리고 어떻게 또 연료 5% 붙으니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아니 윤 전 시장은 재산 신고액이 6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4억 5천만 원을 보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덜컥 보내냐고요. 전화 통화 한번 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 권양숙 여사 아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만 걸치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요즘 여사님이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고 혼자 꾹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참고로 된다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정치자금법에 보면 네. 예를 들어 이게 그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예. 공천심사위원회 뭐 우리 소설가 같은 사람들도 공천심사위원 들어가잖아요. 예, 예. 스님도 이런 경우는 이게 공천심사의 추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그렇게 처벌하는 이런 조항은 있는데 직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검사하고 계속 의논해봐도 그러면 이게 권양숙 여사가 사실상의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네. 어떤 이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공천을 줄 수 있는 이런 이게 위치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사실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이게 바로 검사들의 해석입니다.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의문의 일패는 권양숙 여사인 게 그냥 무슨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봉화마을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됐어요. 어쨌든 뭐 돈 얘기로 계속 이어서 하자 보면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대전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들한테 수천만 원의 특별 당비를 요구했다. 뭐 박 의원 설명은 이게 당과 상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인 걸 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특별 당비 그러면은 그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특별 당비 가지고 이 사실상 공천원금 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뭐 공천원금 비리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특별 당비 같은 경우에 좀 일정하게 이제 선거에 필요한 비용이다. 뭐 그리고 후보 자격을 뭐 얻는 대가라고 보긴보다는 네. 뭐 당신이 이제 후보가 됐으니 또 당선이 됐으니 당에 이만큼 기여하는 측면에서 당비를 좀 많이 내라.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가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진짜 공천원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부분이 거기에 대가성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두 사람 다 공천이 지금 그 특별 당비를 냈다는 분들은 공천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소연 대전시 의원이 이거 폭로한 거잖아요. 네. 또 변호사예요. 이건 모르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니 본인이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가 봐요. 중앙선관위에 우리가 문의를 했다. 문의를 했는데 비시도당이 필요 비용을 산출하고 후보자에게 공지를 하고 해당 비용이 이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이 완료된 후에 특별 당비로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 몇 가지 요건을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 해당이 되니 이거는 뭐 당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낸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소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은 바로는 액수까지 미리 다 정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석가탄신일 날에 선언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박범계 의원이 최계순 대전시 의원 비례대표 후보한테 돈을 준비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울시 비례는 7천만 원, 광역시도 비례는 3,500만 원이 쓰여 있는 표를 어떤 휴대폰에서 보여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최 후보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툴툴거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박 의원은 서울은 7천인데 뭐가 비싸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예. 실제로는 1,500만 원을 특별 당비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비례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을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이나 뭐 이 대전 시당에서 어떤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에서 일부 이걸 이제 기여한다. 당에 내가 기여하는 당비를 내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1,5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이제 최 의원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이제 비례대표로 확정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1,500만 원을 줬다는 얘기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다는 됐겠죠. 거예요. 그렇죠.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후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후뇌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정당에 고문 변호사를 이게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요. 네. 뭔가 이게 공천을 받고 사후에 특별 당비를 내 가지고 예. 처벌된 예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가 물론 이게 첫째 요건이 어려운 게 대가성인데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공천 돈을 먼저 대가 관계하고 공천하고 이게 있는 거 입증도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게 공천은 딱 심사가 엄격하게 자격되니까 죽고 네. 나중에 뭐 다른 선거비용이라도 당연히 필요해서 냈다 하면 대가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첫째 대가성은 당연히 어렵고요. 네.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박범계 이 건이 죄가 된다면 무슨 죄가 되겠어요? 바로 이게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 했지만 사후 수뢰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후 제3자 뇌물 수뢰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정유라 예. 이게 공동지갑이냐 뭐 제3자냐 예. 이런 게 케이지다 미래다 많았죠. 네. 근데 제3자 뇌물하고 단순 뇌물하고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 바로 이게 제3자 뇌물은 항상 이게 부정한 청탁을 먼저 하고 단순 뇌물은 그냥 돈 받으면 되죠.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이죠. 근데 정당이 받은 거잖아요. 박범계가 받은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네. 그럼 이게 정당은 제3자죠. 제3자고. 그럼 이게 요건이 하나 더 붙는 게 부정한 청탁을 먼저 받고 예. 그다음에 공천을 준 다음에 당에 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폭로한 사람이 내가 이게 먼저 부정하게 나는 까면 안 되는데 공천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게 입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폭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대가성도 어렵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요건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입장이 어려워서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 처벌된 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뭐 서 변호사님이 공직선거법과 펄펄 정치자금법의 이 큰 구멍들을 많이 알려주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특별 당비가요 정치권의 관행 같은 거잖아요. 관행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왜 관행 같다고 제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관행 액수도 많이 줄었고 모든 당이 아마 다 있을 걸요. 다 있죠. 네. 이게 아마 어느 당을 붙잡고 물어봐도 다 비슷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는데 민주당이 올해 상반기에 당비 수입이 84억 원이었어요. 흑자를 냈어요. 수입이. 근데 원래 이제 국고 지원 들어오는 거 말고 네. 당비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는 게 흑자를 낸 원인이었거든요. 예. 이유였는데 그게 그 두 가지 큰 이유를 민주당에서 꼽았는데 하나가 권리당원이 많이 늘었다. 둘째가 특별 당비로 인한 당비 수입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이제 발표를 하고 기사로도 쓴 게 있어요. 7월에 이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당비라고 하는 게 당비 수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건 뭐 어디 뭐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당도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고요. 박범계 의원은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부패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거기 안에 보면은 정치인의 특별 당비, 출판 기념회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비의 종류나 납부 절차, 납부 정보 공개를 정치자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특별 받겠다는 당비라고 건 아니네. 예, 받긴 받더라도 이걸 투명하게 받도록 하는 방법을 하자. 예. 왜냐하면은 이 특별 당비라는 게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특별 당비를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 대가로 받아가지고 당선 무효 사례가 줄줄이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투명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명확하게 한 다음에 다 공개하고 받는 방법으로 가자.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당에서 그냥 당비 수입으로 잡으면은 틀림없이 여기서 부패가 싹 튼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있었다는 이게 거죠. 그 자유한국당에 있죠. 네. 이번에 이게 253명 다 이게 사표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조강특위에서 재심사하고 있죠. 네. 근데 심사 요건이 특별 당비를 각 1인당에 100만 원씩 내라. 이게 요건이에요. 저는 이게 심사비로 근데 심사비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조강특위 위원 4명이 하루 해외봤자 수당 얼마 안 줘요. 수당 몇십만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게 당이 어려우니까 100만 원씩 거두는 건데 정말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분은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하면 이게 당위원장 되겠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관행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 악용이라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악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네. 비판하고 지금 당에서 난리. 그러면 한 2억 5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근데 뭐 쏠쏠하네. 우리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나갈 때 후보자들이 뭐 한 1억인가 등록비 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공심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 일괄 사표냈다가 내고 싶어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재신임하는 건데 무슨 이게 100만 원씩 드는지 도저히 그 경비 내역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2억 5천 벌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서까지. 근데 두 분은 뭐 정치권에 아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 생각을 해보면은 정당 비례대표 공천 그 안정권 당선 안정권 이거는 뭐 심한 경우에는 몇십억 원 뭐 막 심지어는 100억 옛날에 얘기까지 있고 그랬었단 예, 말이에요. 옛날에 몇 억씩 90년대. 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예. 몇 억씩 내는 건 그야말로 그냥 대놓고 내는 거였고 요즘은 그런 소리 전혀 안 들렸습니까? 요즘에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비리 중에 하나잖아요. 공천원금. 네, 공천원금 받는 거. 그러니까 비례 한 자리 주면 네. 뭐 예전에 제가 어머니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의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대신 그 공천원금 주고 내 아이 좀 그 국회의원 배지 좀 달게 해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되는 일도 많고 요즘은 이게 못 심심치 들어보셨단 않게 말이죠. 예 계속 있어왔던 일인데 이게 더 음성화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것 때문에 많이 관행이 없어진 건지 이거는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도 별로 못 보셨어요? 그쪽에 과거에는 이게 전국구가 돈전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전국구 전국구.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보다는 이게 조금 뭐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것 체감 들지만 네. 그러게 아직까지 조금 전에처럼 특별당비라든지 이건 이게 군소정당일수록 큰 정당보다 이게 군소정당을 좀 심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진짜 그 100억 원을 내도 4년이면 다 뽑습니다라는 그런 표현 잊혀지지 않는 것 이제 같아요. 못 뽑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